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슬슬 인사 말씀과 더불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서울 비엔날레는 좋은 삶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좋은 삶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경제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엔날레 해가지고 저는 뭐 미술 작품 전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뜻밖의 이제 이런 강연에 뭐 포럼 이런 걸 한번 조직해 달라고 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요. 근데 올 주제에 맞게 제가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대안적인 경제학을 담론을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그 담론을 이야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한 세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시리즈 세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고요. 여기 계시는 케이스 레이워스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됐는데요. 도넛 경제학의 저자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젊었을 때는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그랬다가 주류 경제학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만두시고 대안 경제학을 그동안 쭉 추구해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옥스팜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뭐 옥스퍼드 대학, 뭐 캠브리지 대학 이런 데서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강연도 하시고요. 지금은 독일 슈마우 대학에서 이행 경제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한 30분 정도 케이스 레이워스 씨가 강연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번역은 동시 번역 통역이 아니고 순차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2배 정도로 늘어나죠. 30분 강연하면 뭐 1시간 정도, 총 1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 한 명이 한 5분에서 10분 코멘트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강연자가 또 짤막하게 또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토론을 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거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그때 해주시고요. 뭐 저는 이제 그냥 별말 없이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중간에도 그냥 진행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찬 박수와 함께 오늘의 강연자 케이트 레이워스를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Dr. Park, and thank you to the Seoul Museum of Art. I am so delighted to be here today, especially during this Biennale about Yuzen, because I think this is the question of our times. Does it mean to live well? 네, 박 박사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서울시립미술관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좋은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 비엔날레 일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이 좋은 삶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m particularly pleased to be talking about economics in an art museum, because I am not going to show you any equations, any mathematics. I'm going to show you pictures. I believe that economics is fundamentally shaped by the pictures that we draw of what we think the economy is and how it works. So today this is really fitting for me that we are in an art museum. 그리고 오늘 미술관에서 이 경제학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공식이나 수학적인 모델을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저희 경제와 원리에 대한 그 경제 원리에 대한 그림을 통해서 경제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o let me ask first, what do we think is the shape of human progress? 먼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인류의 진보를 어떤 형태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What would that look like if we drew it on the page?
종이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I believe that in the 20th century, one particular shape came to dominate our imaginations of what progress is, and it is this ever rising line of GDP, of national income. 20세기에서는 저희가 인류의 진보를 하나의 형태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GDP 성장입니다. This image has become so deeply rooted in our minds that we hear it every time on the radio. We are told that the economy is coming back to health because it is growing again. We are always told as if the economy is an aeroplane that has taken off but must keep flying forever and must never be allowed to land.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디오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이륙은 한 비행기인데 절대로 착륙할 수 없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In fact, over the last 100 years particularly, it has become common across the world to expect, demand, and depend upon this GDP growth never ending in every country. 사실 지난 100년 동안 저희가 모든 국가에서 이 끊임없는 GDP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왔고 요구해왔고 또 이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As a result, our economies have become financially, politically, and socially addicted to unending growth. 그 결과 모든 국가들이 금융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이 끊임없는 성장에 중독됐습니다. We are financially addicted to growth because the stock market demands the maximum rate of return on finance, and that puts pressure on publicly traded companies to show every quarter that they have growing sales, growing profits, and growing market share. 금융 면에서 저희가 이 성장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언제나 최대 투자 수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장 기업들은 항상 분기별 매출, 이익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In addition, banks create money as debt, bearing interest, and so every loan must be repaid with more money, and this too drives growth. 또한 은행들은 이자가 붙는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의 일을 상환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 are politically addicted to unending growth because no leader wants to lose their place in the G20 family photo. But if their economy stops growing while the rest keep going, they will be booted out by the next emerging economy.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저희는 끊임없는 성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 G20 사진에서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국가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자신의 경제는 성장하지 못한다면 다른 신흥 경제국에 의해서 이 사진에서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every government wants to raise tax revenue, but without raising the tax rate. And so a growing economy seems to be the best way of doing that. 동시에 모든 정부들은 세율 증가 없이 세수를 증대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경제 성장이야말로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And thirdly, we are socially addicted to growth, thanks to a century of consumer advertising and propaganda, which tells us every day that we will transform ourselves every time we buy something more. 사회적으로도 저희는 성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소비자 광고나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뭔가를 새로 살 때마다 우리는 새로이 변신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I don't think any of these addictions to growth are insurmountable, but they all deserve
far more attention than they currently get in economic thought. 이러한 성장에 대한 중독을 저희가 극복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 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Because today we have an economy that is deeply unequal at the global scale. The vast share of global wealth is held in the hands of just a small percent of the 1% of the global elite. 그 이유는 현재 저희 경제를 보았을 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부의 1%가 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수의 사람들, 즉 전 세계 1%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as being highly unequal, our global economy is also degenerative. It is running down the living planet on which all of our lives depend.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경제 성장은 굉장히 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삶이 걸려 있는 이 지구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So I believe it is time for a new shape of progress. We need a new picture of what human prosperity looks like if we are to guide ourselves wisely in the 21st century. 따라서 저희가 21세기에 현명하게 계속해서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류의 진보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I tried to draw a new picture of what that might look like, and ridiculous though it may sound, it comes out looking a bit like a donut. So let me give you a health warning. Don't eat too many donuts. They are not good for us. We know that. This is the one donut that might actually turn out to be good for humanity. 이 모습을 제가 새로이 그려보고자 했는데요. 우습게도 이렇게 도넛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넛을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십시오. 몸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도넛만이 우리 삶에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도넛입니다. So let me explain to you what's going on in this picture. Imagine humanity's use of resources radiating out from the center of the picture, so that that hole in the middle is the place where people are left falling short on the essentials of life, such as food, water, healthcare, education, housing, and political voice. 그래서 그림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인류의 자원에 대한 사용이 이 도넛의 중심에서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멍 안쪽에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들이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이나 물,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주택, 정치적인 의견 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I crowdsourced these 12 social issues from the world's governments. They come from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o all the governments in the world have already agreed that every person has a right to live a life free of these deprivations. 제가 이 12가지 사회적 이슈를 모든 정부로부터 크라우드 소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UN SDG에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기초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정부들이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가 사람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이미 합의한 내용입니다. So the aim is to leave nobody falling short in the hole in the middle of the donut, but to get everybody over that social foundation and into the green ring itself. 그래서 목표는 여기 도넛 구멍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초록색으로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사회적 기초를 넘어서서 이 밝은 초록색 부분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But, and this is a big but, at the same time, we cannot afford to let our use of resources collectively overshoot the outer ring of the donut, beyond the ecological ceiling.
하지만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동시에 저희가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자원의 사용이 지금 생태적 한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도넛의 외곽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Because when we overshoot, we start to put pressure on Earth's life-supporting systems that make Earth such a home sweet home for humanity. We cause climate change. We acidify the oceans. We create a hole in the ozone layer. We create air pollution, chemical pollution, and undermine the life-supporting potential of this incredible living planet. 이렇게 넘어서게 된다면 지구를 저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인류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시스템이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원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기후변화나 해수의 산성화, 오존층 파괴, 대기오염,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지구적 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So when you put these two together, the aim is to meet the needs of all people within the means of the planet. And I think this offers us a compass for human prosperity this century.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지구의 니즈라는 범위 속에서 인류의 니즈를 저희가 충족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저희를 21세기에 이끌어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And already we can see that the shape of progress has changed. It's no longer this ever rising line of growth. It's the shape of dynamic balance, a very different feel. 이미 진보의 모습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성장 곡선의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Once I had drawn this picture, I started to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shape. And I was fascinated to realize that in many cultures, the ancient symbols of human well-being are indeed circular shapes of dynamic balance. From the Maori Takarangi in New Zealand, to the Taoist yin-yang, the Buddhist endless knot, and the Celtic double spiral. There may be some deep ancient wisdom in these shapes. 이 그림을 그리고 나니 제가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문화 속을 살펴보니 웰빙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옛날의 그림들도 이런 원형의 여러 부분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오리족의 타카랑기나 도교의 음양, 불교의 길상결, 켈트족의 쌍둥이 나선형 등이 전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 문양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So if I offer you this donut shape as a compass for human prosperity, then you must want to know where the needle on the compass is pointing. And that is not an easy picture to look at, because all of the red in this picture shows us the extent to which people are either falling short on their most essential needs, or we are overshooting on the planetary boundaries. 그래서 인류가 계속해서 번영하는 데 있어서 도넛이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저희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붉은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인류가 삶에 필요로 하는 필수품이 부족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자원을 과잉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So if we take, for example, food, this little red wedge goes 11% of the way to the middle of the circle because 11% of people worldwide don't have enough food to eat every day. Here on water, 9% of people don't have access to clean water, and 1 person in 3 worldwide doesn't have access to what we would call a toilet. But you can see that on every one of these social dimensions,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in countries rich and poor who are falling short on their most basic of needs.
예를 들어서 식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붉은 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중심으로 12%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매일 먹을 음식이 부족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12%라는 것입니다. 물을 보시면 전 세계 9%가 깨끗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는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수백만 명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And while people are still falling short on the most basic needs of life, we have already overshot at least 4 of these planetary boundaries. On climate change, on excessive biodiversity loss, excessive fertilizer use, and converting too much of Earth's surface for human use. So we are already far overshooting our pressure on our planetary home. 이러한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저희는 지구의 4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종의 다양성의 소실, 또 비료의 지나친 사용, 또 인류를 위한 토지의 지나친 사용 등이 그 예입니다. This, I think, is a snapshot of the state of humanity and our planetary home in these early days of the 21st century. And I think of it as our collective selfie.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21세기를 사는 저희 인류 그리고 이 지구의 현황을 나타낸 스냅샷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찍은 셀피, 셀카라고 생각합니다. None of last century's economists saw this picture. So why would we think that their theories were equipping us to change the story? None of last century's politicians saw this. So why would we think that their policies were the right ones to turn it around? And none of last century's business leaders saw this picture. So why would we imagine that their business models were up to take on its challenges? 지난 세기의 경제학자들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왜 저희가 그들의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세상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또 20세기의 정치인 그 누구도 이 모습을 변모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도 지난 세기에 이런 모습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저희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Turning this story around is, I believe, our generational challenge. It is the challenge that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my children's children will ask us about. Did you understand the challenge that you faced? What did you do? What steps did you take? This is our generational responsibility to start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o meet the needs of all people, but to come back within the means of the planet while we do it. 그래서 이것을 반전시키는 것이 저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식들까지 제 아이와 그 아이들의 자식들이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당시에 이 일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세대에서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구적인 니즈도 함께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I believe that in order to tackle the degenerative nature of our current industry, we need to create economies that are regenerative, and to tackle the extreme inequalities that we see globally today, we need to create economies that are distributive, and I'm going to show you some examples of both of these. 그래서 저희 산업이 굉장히 퇴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생형의 경제가 필요할 것이고 또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경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So this is the degenerative, linear 20th century industrial economy. We take Earth's materials, we make them into things we want. We use them, sometimes just once, and then we throw them away. And this process
Take, make, use, lose is pushing us over the planetary boundaries and running down the living planet on which we depend. 그래서 이 20세기의 퇴행적이고 선현적인 산업 경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의 자원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어쩔 때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저희가 지구가 필요한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So to transform our industries for the 21st century, we need to bend those arrows around, collecting materials on the one hand, biological materials that are natural, and on the other hand, technical materials like this clicker, like these chairs, this floor, all materials that are made by humans need to be used again and again so that we are never using up Earth's resources, but are using them repeatedly, taking the waste from one process and turning it into food for the next. 21세기 산업의 모습을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선형적인 화살표를 저희가 순환형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저희가 만드는 레이저 포인터나 의자 그리고 바닥과 같은 기술적인 물질은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원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한 과정에서 폐기된 물질을 다른 과정의 투입 요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d this is an economy that runs not on fossil fuels but on renewable energy, in which resources are never used up, they're used again and again in a circular fashion. 그리고 이 모습의 경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Let me show you some examples. Here in the slums of Kenya is one of the places where there were no toilets. But thanks to the company Sanergy, they have created a micro franchise of toilets throughout the community. So these bring dignity, but they also bring health for the first time to this community.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습이 케냐의 빈민가인데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너지라는 회사가 이 커뮤니티 전역에 걸쳐서 작은 화장실을 설치를 해줌으로써 이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존엄성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또 이들의 위생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The waste is collected every day, it is carefully treated, and then it's turned into organic fertilizer which can be applied back to the fields. So they are closing the loop of nutrient use, but they are also creating jobs and health in the community. 여기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해서 유기농 비료로 농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을 순환적인 형태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이 마을을 위해서 보건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s the low-tech circular economy. Let me show you the high-tech circular economy. 그래서 여기선 기술이 크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는데요. 하이테크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you buy a car from this company, Open Motors, it arrives looking like this. And you can assemble it yourself like a wardrobe from IKEA. 오픈모터스라는 회사로부터 차를 주문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케아에서 팔고 있는 옷장처럼 조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They say that if you know what you're doing, you can assemble it in 1 hour. Bu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you can take it to somebody who does, because the design is open source. How to assemble it is free for everybody to see on the internet. And all the parts of the car are modular by design, so they can be replaced and repaired one by one. 그래서 잘 아신다면 1시간 만에 조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조립을 부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시면 누구나도 조립 방법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모든 부품이 모듈러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대체하고 개별적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And once this basic chassis of the car is assembled, then it can be customized in different countries for different uses, such as being turned into this urban electric streetcar. 기초적인 샤시만 조립을 완성한다면 국가별로 또는 용도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에서 달릴 수 있는 전기차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I live in the city of Oxford in England, and at the end of my street is the factory that makes all the mini cars in the world. They all roll out of the factory and are shipped everywhere around the world, full of air. This doesn't make sense. I believe 21st century manufacturing will ship just the parts in a network of distributed manufacturing, and the cars will be assembled and repaired and refurbished around the world.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옥스포드시에는 미니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미니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나라들로 배송이 되는데 이것은 이 지구에 큰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제조 방식은 분산형 제조 방식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런 자동차의 부품들이 배송이 되고 이것이 직접 소비자의 집에서 조립이 되고 또 수리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d lastly, this Swedish clothing company called Houdini make all of their clothes either from wool, which is an organic fiber, or from recycled polyester and recycled nylon. And they invite you to bring the clothing back and they will reuse the materials again and again. Now, their clothing is expensive. Of course it is. In the same way that it was expensive to put a solar panel on the roof of your house in 1975. But once this becomes the standard way of manufacturing, just like the cost of a solar panel, the cost will come right down. 마지막 사례인데요. 스웨덴의 후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의류를 만들 때 유기농 섬유인 몰을 사용하거나 재생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옷을 버리신다면 이 회사로 가져오면 이 회사에서 그 섬유를 재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드는 섬유나 의상은 전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요. 1975년에 여러분 집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비쌌듯이 이 제조 방식도 지금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준화가 되기만 한다면 태양광 패널처럼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So this illustrates the principle of regenerative design, and now I want to show you distributive design. 지금까지 재생형 디자인의 원칙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분산형 디자인의 원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nd to do this, I need a toy. 제가 장난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So, I believe that the 20th century was dominated by centralized technologies and institutions, and we now hav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in the 21st century thanks to distributed technologies an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distributed institutions. 20세기에는 모든 것이 기술이나 그리고 기관들이 중앙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전례 없는 기회를 목도하고 있는데 21세기는 분산형 기술 그리고 분산형 기관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think of energy generation in the 20th century. It was centralized. An oil rig, a coal mine, a gas pipeline, a nuclear power station. 에너지의 생산을 생각해 보시면 20세기에는 모두 중앙화되어 있었습니다. 유정이나 광산에서 또는 가스 배관에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This century,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mean that we can have a solar panel on every roof, like in this community in Germany. It is not centralized. It's distributed by design, creating a network of solar panels, of wind farms, of wave power.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2세기에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독일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중앙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 디자인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널의 네트워크나 또는 풍력발전소, 파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Let's think about the ownership of business. The 20th century was dominated by the shareholder-owned corporation, large, powerful companies that dominate our economies. But in the 21st century, we're seeing a resurgence of worker-owned employee-owned companies and cooperatives. In the United States here, in the Rust Belt of Ohio, where many companies closed down and went overseas, the workers went back into the factories and created their own employee-owned companies like this laundry. So again, we are moving with the possibility from the corporation to the network of small and medium employee-owned enterprises. 이런 비즈니스 소유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주가 소유하는 기업이 우리의 경제를 지배했었는데요. 21세기에는 근로자 소유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하이오의 러스트벨트에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이 러스트벨트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된 공장들로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근로자가 소유한 기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그 사례인 세탁소 관련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면서 중소 근로자들이 소유하는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nd lastly, let's think about control over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For 500 years,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dominated by patents and copyright. But today, thanks to the digital technologies we have, there are open source design and Creative Commons licensing. This is a Fab Lab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a Fab Lab in Togo, in Africa, where all citizens can come and use 3D printers, Creative Commons licensing, open source design. Again, this is creating a network of shared ideas that can be used and improved and built worldwide. 마지막으로 지식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특허나 저작권의 형태로 지식을 특정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그리고 오픈소스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팹랩의 모습이고 또 아프리카 토고에 있는 팹랩인데요. 누구나 이 시민들이 와서 3D 프린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그리고 오픈소스 디자인을 통해서 공유된 아이디어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This is really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core technologies of energy and information are asking to be distributed networks by design. And I think the opportunity to create economies that also distribute wealth and knowledge and empowerment is a crucial moment for economics to seize and ask, how can we design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that seize this new opportunity? 그래서 전례 없는 기회가 저희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저희가 에너지와 같은 핵심 기술이나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분산형 네트워크가 부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 역시 부나 지식 그리고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새로운 분산형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나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So I believe that these principles of regenerative design, where resources are used again and again, and distributive design, that share wealth far more equitably, must be at the heart of our 21st century global economy if we are going to have the chance of meeting the needs of all people within the means of the planet.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반복적으로 재활용하는 재생 디자인, 그리고 부를 좀 더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산형 디자인을 추구를 해야만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다시 한번 재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구적인 한계선 내에서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So that leaves us with a question. Because if we are going to pursue regenerative and distributive design, where does that leave the pursuit of growth, the obsession of the 20th century, the aeroplane ride that could never be allowed to land? 그러면 저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생형, 분산형 디자인을 추구하게 된다면 20세기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성장에 대한 추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절대로 착륙할 수 없었던 그 항공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I think asking ourselves new questions about growth is the existential economic question of our times.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에게 성장에 대한 질문을 자문해 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존재론적 경제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Growth is a wonderful, healthy phase of life. We love to see our children grow. We love to see our gardens grow. But if we look to nature, this is nature's growth curve. Whether it's your children's feet or a plant in the park, things grow, yes, but then they grow up and they come to mature and they thrive, and it's only by growing up that they can then thrive for a very long time.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았을 때 굉장히 멋지고 건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성장 곡선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발 사이즈나 그리고 공원에 있는 나무 역시 전부 성장을 하지만 다 자라고 나서는 성숙한 단계로 넘어섭니다. 이 성숙한 단계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This is nature's pattern for a good life. So why would we imagine that our economies would be the one system to buck nature's trend and succeed by growing forever? 그래서 좋은 삶의 모습을 자연에서 찾아본다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제에만은 이 자연적인 트렌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I believe that we need to create economies that also can mature so that we can thrive whether or not they grow. And that we find the growth not in endless GDP, but in the well-being of our lives. Imagine the donut as a foundation for human flourishing, with leisure, participation, purpose, belonging, and creativity. To me, this is the growth of human well-being that we need to seek in the 21st century.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경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려면 그 성장의 모습은 GDP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웰빙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도넛이 저희 인간 번영의 기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습은 여가나 소속감, 창의성, 그리고 목적, 레저, 참여로 장식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21세기형 경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Many governments in the world already know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growth, and so they have adopted the pursuit of green growth. But there is no evidence at all to show that a country can continue to grow its GDP and decouple its use of resources on anything like the scale that is required to bring us back within the means of our planet.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인 녹색 성장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들이 끊임없이 GDP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원의 사용을 이것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자원의 사용을 GDP 성장과 분리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So I believe it is time to start economics again with this image at the heart of what we consider to be Yu-Zen, the good life for humanity, and to invent policies and theories and business models that are fit for the 21st century challenge that we as a generation face.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저희 머릿속에 두고 경제학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야만 21세기에 더 좋은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I'm really delighted that my book has just been published in Korean so that it can be read and discussed more widely. And if you're interested in the ideas, then on my website, I've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with some of the world's best stop motion animators. And we've made 1-minute videos to tell the story of each of the 7 ways to think set out in my book. As you can see, they are playful, they are silly, they are fun. I think it's important to make economics accessible and appealing to have a far wider public conversation. 제 책이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 웹사이트에 가보신다면 제가 영광스럽게도 굉장히 실력 있는 스톱모션 애니메이터들과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책에 소개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1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장난스러운데요. 이를 통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경제학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And now I very much look forward to your reflections and to our conversation. Thank you very much indeed. 네, 여러분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멋진 강연을 해주신 키 레이워스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Thank you for the great lecture once again. 잠시 쉬어가면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Let me talk about an anecdote. 아까 생각해보니까 제 소개도 안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머릿속에 하얘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그래서 저는 이번 강연 시리즈 기획을 맡은 글로벌 정치연구소장 박형국입니다. So I forgot to introduce myself. When I hold the mic, I go blank in my head. So I have planned and organized this series of lectures, and I'm the vice director of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좀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지금 소개하는 것도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지만 제가 여기 비엔날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식으로 직책은 뭐냐면 작가입니다. So it wasn't intentional, but well, for this Biennale, I became a part of this Biennale, and the title they gave me for this was an artist. I have the title as an artist here. 그리고 지금 강연을 해주신 케이스 레이워스의 강연은 제 작품이거든요. So this means that the lecture of Kate Rayworth is my piece of work.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줘가지고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좋은 작가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영광입니다. So I didn't have to put my hands on this, but I'm so grateful that you made me such a good artist. Thank you. 지금 강연 끝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 토론자를 한 명 모셨습니다. 지금 칼 폴라니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홍기빈 씨인데요. 여기 도넛 경제학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코멘트하고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레이워스 씨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톤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So from now on, we are going to have a discussion or question session with Mr. Hong, and he has translated her book, and he's going to ask questions or make comments for 5 to 10 minutes, and that would be followed by replies from Ms. Rayworth, and then I will open to the floor.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덕에 저도 그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 강연을 듣는 데 대해서 우선 코멘트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코멘트는 뭐냐면은 방금 그 레이워스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그 한국 자본주의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요, 저는 그 두 가지 용어로 그 보통 집약을 해서 말하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줄바따 시스템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공구리 경제라는 건데. 저 죄송합니다. 예. So I would intervene here and try to explain it in English myself. And first characteristic of Korean capitalist structure is the power structure, like zenith on the top and the shaped like pyramid. And on the zenith of it, there is a corporate groups called 재벌. And it is absolutely a power domination structure. And second thing is the nature of the economic activities are very much shaped out of the framework of the manufacturing system of the 20th century, which is very much centralized and very much materialistic and so on. 이 정도로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가 한국 자본주의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렐러번트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이 구조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절실하다는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재벌 기업이 거의 모든 경제 그 자원들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독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까지 다 독점하고 지금 거의 치외법권에 가까울 정도로 정치적 권력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한국 자본주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실업률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현황도 안 좋고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재벌한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갖다가 바꾸어서 저렇게 탈집중화된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절실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절실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 1960년대 이후로 한국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종교적인 신화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은요, 비단 뭐 경제제도나 경제랑 직접 관련돼 있는 제도들뿐만 아니고 정치제도도 그렇고 교육제도도 그렇고 이 경제 성장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종교제도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대형 종교기관들을 보면 다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우리한테는 하나의 맹목적인 신화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저 레이워스 선생님이 하신 제일 중요한 키워드, 경제의 목표는 절대로 경제 성장이 아니고 우리 요번 비엔날레의 제목이죠. 에우젠,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와 우리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 파트로 넘어갈 텐데, 지금 레이워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러 다니면은요,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이유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다수마저도 경제 성장이라는 신화는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에 관계된 사람들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대안이 있다는 말이냐. 그 시시하게 협동조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런 조그만 그런 단위로 마을 기업 같은 걸로 무슨 경제 전환이 가능하단 말이냐. 그래갖고 아예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말씀을 쭉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런 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치적 이게 어떤 사회적인 담론이나 토론을 해서 이리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여러 사회 세력들을 규합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쇠귀의 경이 이것도 또 번역이 안 되었구만. 그러니까는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나중에 설득을 하고 우선적으로 그러면 우리 얘기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좀 찾아야 좀 효과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버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기업가들도 만나셨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만나셨고 등등 하니까 그래도 제일 이게 효과적으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 세력을 조직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제일 좀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한국에서 이런 거를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 조직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se points.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 just want to respond to the point you made that growth has been like a religion in Korea. 성장이 한국에서는 마치 종교 같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nd one way of thinking about it is to say, let's say this curve represents the journey of Korea from, I don't know, 1900 to 2050.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곡선이 1900년에서 2050년까지 한국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In the early days, growth is the story. The economy is indeed taking off like an airplane. And certainly in the UK, in Europe, we look to the story of South Korea as the incredible growth story. 그래서 초기에는 당연히 성장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륙하고 있는 항공기의 모습처럼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한국의 성장 신화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But we can ask for any country, is there a turning point where we need to change the institutions and the values that we have? Because the institutions and values and mindset that are valuable for this growth phase are probably different from the institutions and values and mindset that we need for this second phase, where we come to thrive instead of always grow. 그러면 국가별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제도나 가치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전환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장이 아닌 번영이라는 2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제도나 가치,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d in many countries, I think, Korea, the UK, in Europe, America, perhaps we are at an inflection point where we must change the values and institutions and the mindset that we use in order to move from that early phase to the mature phase.
그리고 한국이나 영국, 유럽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 성숙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치, 제도, 그리고 태도를 바꿔야 하는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But then to go directly to your question, how do we make it happen? How do we build the movement? I agree with you. I don't spend time trying to persuade people who don't agree. I'm a mother of twins, and I say that I don't have time to knock on shut doors. 그래서 제가 직접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자면 어떠한 저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쌍둥이 엄마인데요. 닫힌 문을 두드릴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my strategy is to go where the energy is. Find where it's already happening. If people say we can never have a renewable energy revolution, it can't work, then I point to the fact that over 100 countries now worldwide generate more than 70% of their electricity from the sun, wind, waves, and geothermal. It's already happening. 그래서 제 전략은 이미 그 에너지가 있는 곳, 이미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곳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이미 전기의 70%를 태양열, 풍력, 파력, 지열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미 이 움직임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if people say open source software and the Creative Commons, that's just a dream, then I say, but look at Linux. It's the world's favorite operating system, and it was created open source by a Finnish student in his university bedroom. It's already happening. 그리고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다 꿈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에게 리눅스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오픈소스로 만들어졌고요. 핀란드의 한 대학생이 기숙사 침실에서 만든 것이고 이미 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 find these pictures very powerful. Because they show us places where it's already happening. And it's not happening top down. It's happening bottom up. This exists because a group of citizens decided to make it happen. The same as this one in Togo, because a group of citizens decided to make it happen. In Germany, citizens have put solar panels on the roofs of their homes and now generate 40% of Germany's renewable energy. This business exists because citizens, sacked workers, decided to make it happen. 이 그림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다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미국에서 그리고 토고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고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내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재생에너지 생산의 40%를 이러한 태양광 패널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들이 즉 해고된 근로자들이 이러한 기업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And just a last comment, as you said, politicians will often say, but we need jobs and so we must have growth. But the old relationship between jobs and growth is breaking down. Look at the United States. They've had GDP growth for decades. But the wages of the median worker has been flat. So the relationship has already broken down. We need to find new patterns.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와 성장의 오래된 관계는 이미 분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수십 년간 GDP 성장을 구가해 왔는데 평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자리와 성장 사이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I would be very interested to know what examples you would point to in this region to show that it's already happening.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바텀업 방식은 아닌데요. 그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주도로 사회혁신 파크도 만들어가지고 저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서 그 탭랩 그 모델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창조혁신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의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유럽이나 미국만큼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한국이 오랫동안 중앙 집중적인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의 경제 조직 형태에 익숙해 있어서 그 자발적인 그 풀뿌리에서 DIY 문화도 별로 없고 자발적으로 그 어떤 창업하는 이 문화도 굉장히 약해서 그 기대만큼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어떤 초기의 어떤 시도로서 그 일부 그 혁신적인 그 정치가들의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제 시작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이제 좋은 어떤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좀 되게 아쉬운 점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소셜 이코노미라는 영역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빌딩이라는 영역하고 그다음에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영역하고 그다음에 커먼스 메이킹이라는 영역 이 한 네 가지 정도의 영역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은 이 네 가지 영역이 서로 떨어질 이유도 전혀 없고 떨어져서 절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이게 좀 관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들이 좀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시너지가 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문제 같아요. 이것도 좀 저희가 극복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거나 뭐 코멘트 뭐 좋고 아무것도 좋으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뭐 손 들어 주십시오. Can you name few countries, model countries you think is most close to your ideas? That's a great question. So, which countries are closest to living in the donut, we could say? Yeah? The answer is, sorry, go on. 이 도넛 속에서 살고 있는 가장 근접한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물어보셨는데요. I can give you one answer which is very short, that there are no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achieving this. But it's not surprising because no country has ever tried to do this. They've all been trying to grow. 짧게 답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닌 게요. 이렇게 시도한 국가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지금까지는 성장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ctually a website created by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Leeds. They took the donut and they made 150 national donuts. What those show, let me describe the one for Korea. It actually looks quite like the one for the UK, for much of Europe, for the US. Doing very well on the social story. This is measured on a global basis. So in comparison to the rest of the world's countries, doing very well. But overshooting many of these planetary boundaries. So the challenge is to maintain high living standards while
coming back within these boundaries. 그래서 리즈대에서는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실제로 이 도넛을 150개 국가에 적용을 시켜서 국가별 도넛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제가 봤는데요. 영국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면 이것이 여러 국가들을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잘 해가고 있지만 지구에 부담을 주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를 하면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One piece of good news is that a group of countries that will never be big enough to be in the G20 have decided to create an alternative group. They call it the We All Alliance, and these include Costa Rica, Slovenia, Scotland, New Zealand, and they are embracing this idea of Yuzen, asking what is a good life. They are wealthy countries. Let's stop always pursuing growth. How can we pursue something like this instead? And this is a new movement that's just begun.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G20에 낄 규모는 절대 안 되는 국가들의 그룹이 이 대한 그룹이 만들어져서 We All 연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타리카나 슬로베니아 그리고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같은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유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개념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런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모임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What about those Scandinavian countries? So the Scandinavian countries are doing very well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of all of their people, but they too are overshooting on the planetary boundaries. They have beautiful environments at home, but the impact, they all have Apple Mac. Every Swedish and Norwegian person has an iPhone. So when we take account of the global footprint of their consumption, they are overshooting planetary boundaries. So they haven't succeeded on this yet either.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보시면 이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는 잘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국가들도 지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시면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사람들을 보시면 전부 애플 맥이나 아이폰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이 소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구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포용하는 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 will give you the address of the website of the University of Leeds where you can look at 150 countries to see how they are all doing. It's very interesting. 제가 리즈대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가셔서 이 150개 국가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입니다. (150개) 도넛을 현재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간 흐름으로 보자면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건너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 순으로 산업혁명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진행될 때 가장 저기서 나오는 생태학적 과잉이 이미 그런 나라들이 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자원의 부족은 아직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별로 된 모순을 저 도넛 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We could take all of the world's countries and ask where is each country on this curve. France, Japan are countries with 0.5% GDP growth.
almost flat. Ethiopia and Nepal, they are growing at 7 to 10% per year. They're here. So I agree with you. Countries are at different places along this curve and have a very differen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using the Earth's resources. 자, 모든 나라들을 이 곡선에 쭉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 성장률이 0.5%입니다. 거의 평평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국가는 저 나무의 위쪽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7에서 10%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전부 다른 지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구의 자원 사용에 있어서 미친 영향 역시 전부 다릅니다. The argument that I make in the book and that I have made for many years in my work at Oxfam is that those countries with the larges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greenhouse gases, water use, land use, the colonial countries, including mine,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to cut their impact on the earth fastest, to make space for other countries that cannot yet meet their needs. Let me just go back. There we are. Here, okay. This climate change wedge, right, this one, around 45%, sorry, no, let you say that first. I'll come back. 제 책에도 그렇고요. 제가 수년 동안 옥스팜에서 일하면서 주장해 왔던 것이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이나 토지나 물의 사용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 나라와 같은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이 자원의 이용을 회복을 시켜서 아직 그 인간을 위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 더 많은 여유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The people in the middle of the circle here, most of them live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ut the impacts around the outside of the circle are mostly caused by people in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기후변화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넛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도넛의 외곽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가장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Like this wedge on climate change, if I cut it in half, around half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here are produced in the name of 10% of the world's population. I call these people the global carbonistas, and they live in every country. I am sure I am one. I came on an aeroplane here. I am becoming a global carbonista. But these are the wealthy people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whose carbon emissions are driving climate change, and of course the impacts fall hardest on these people. So this is a geopolitical story of responsibility and impact. 그래서 기후변화를 보더라도 지금 이 기후변화에 나와 있는 바를 절반으로 잘라보면 지금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을 전 세계 인구의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글로벌 카보니스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저도 카보니스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 국가별로 부유층인 사람들이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그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 이 도넛의 안쪽에 있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리 정치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실 거 있으신 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새로운 경제 구조를 그릴 수 있기 위한 그 설득을 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위기감 혹은 공포를 같이 공유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인간의 욕망을 누를 정도로 강력한지 그리고 아니면 욕망을 좀 더 달콤한 방법으로 유혹해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 변화 같은 거를 얘기하셨을 때 이게 문제다라는 인식이 과연 인간들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욕망을 누를 정도의 위기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쉽게 이거를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위기감 아니고서는 이런 도덕 경제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짧다면 좀 달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도덕처럼 달콤한 게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This i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15 years ago, I was working at Oxfam. We were beginning a campaign on climate change. And we were trying to ask ourselves, how can we make the world care about climate change?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옥스팜에서 일할 때 당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에 신경 쓰게 할 수 있을까 자문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And we said, we already know that people living in sub-Saharan Africa are feel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but the world is not listening. What we need is a crisis in the heart of capitalism. Imagine if there was a flood in New York City, then people would car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때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형태로 발현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에 큰 홍수가 벌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But then a few years ago, there was a flood in New York City, Hurricane Sandy. The city was flooded. Yes, they had an emergency for a few days, but they coped. And now business goes on. It hasn't transformed the way people think. So I no longer think that we need a really big crisis to make people wake up. I think we become used to crisis. 그런데 몇 년 전에 실제로 이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땅에 오면서 뉴욕시에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재난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대처를 했고 비즈니스는 문제 없다는 뜻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위기로는 사람들을 일깨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here seem to be so many hurricanes and typhoons in the world today that it's hard to remember their names. There's one in the Philippines, then one in Indonesia, then one in the United States, then one in the Caribbean. We become used to this too easily.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허리케인과 태풍이 불고 있는데요. 필리핀, 그 다음엔 인도네시아, 미국, 카리브해 지역에서 계속해서 태풍과 허리케인이 불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는 지금 위기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So as well as understanding the fear of these events, I agree with you, we need a carrot. But for me, the carrot is the possibility of regenerative and distributive design. I find this a wonderful carrot. I love this design. I think this is brilliant. I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this is normal.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는데요. 바로 재생형 디자인, 분산형 디자인이 이러한 매력적인 기회를 저희에게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정상인, 일반적인 일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But these solar panels are a threat to the fossil fuel industry. These worker-owned companies are a threat to large corporations. And the open source Creative Commons is a threat to the regi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as much as this is a carrot, it's also about a power relationship with existing economic interests who don't want to give up their power.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화석연료 산업의 위협이 되고 이러한 근로자들은 대기업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의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으로써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만 합니다. 질문 또 있으신 분? It would be lovely to have a question from a woman to prove to me the gender equality of Korea. 여성분께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한국의 그 양성평등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얘기해주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Already we have a lot of female attendants. It's great, I know. Yay!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여성 대표가 돼서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30살 된 딸과 24살 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랑 그런 다음에 그 젊은 커플들의 그 주거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밸류라든지 그런 것을 변화시키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을 얘기해 보면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이 돼야 어떠한 밸류를 갖는다든지 인간적인 존엄적인 삶을 갖는다든지 이게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자리 수라든지 이렇게 숫자적인 거 돈의 액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의 그 인간 존엄을 가늠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아까 그 뭐 듣는 사람을 위해서 두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단순히 이러한 좋은 가치적인 얘기를 해주기에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 겁없이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오셨고 옥스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같이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이러한 그 밑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또는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 경험상 어떠한 예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걸 좀 들려주셨으면 좀 이렇게 체험적인 거 그런 거 좀 말씀하셔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t's a wonderful question. And I hesitate to answer only because every country has its own culture. And what I know from my culture is different from what is happening here. So we need to be specific to our own cultures and places in how we respond to challenges. Certainly in the UK and across Europe, places where growth has not been coming, we see Korea, we see China, we see Japan. We see you as growth and successful, where our countries feel older and slower. And so there is a deep questioning about, well, what does our future prosperity look like? And I'm seeing more public conversations. There are many dialogues going on, asking ourselves, what is a good economy? What is the good life? Which is partly why the donut diagram has been so popular in many countries, because it helps to create and open up that conversation. 그래서 굉장히 멋진 질문인데요. 답을 하기가 조금 주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문화가 다르고 제가 아는 제 경험은 전부 영국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별로 그 대처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보시면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큰 성장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래됐고 구식이고 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번영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대화가 점차 확대가 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제 도넛 경제학에 대한 이 그림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If I can add, I would think for your children who are going into the world of work to ask themselves, what kind of company deserves my commitment? What kind of company deserves my passion and my dedication? I shouldn't give it away lightly, because they are part of the generation that will transform this economy. And then once inside a company, how can I start to make a difference within this business? How can I ask different questions and bring a new perspective from inside?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구직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계에 있는 자녀들이 내 열정이나 내 헌신을 누릴 자격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나의 헌신이나 열정을 아무 기업에나 내어주진 않겠다라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앞으로 저희의 경제를 바꿔 나갈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직이 된다면 그 기업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의 변화를 내가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사고방식과 시각을 이 기업에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말고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딸이 회사를 벌써 3번이나 옮겼거든요. 근데 예,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회사에서 그 기독교 회사였는데 저희 딸은 기독교를 안 믿는데 그 아침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걔가 그냥 회사를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그만큼 회사를 그 돈으로 결정을 해서 회사를 갔어. 연봉을 얼마 이상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하고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벌써 30인데 3번째 옮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저희 딸이나 지금 곧 취직을 하게 될 둘째 아이에게도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라니 이거부터 먼저 묻게 되는데 너의 열정을 바칠 가치가 있니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great answer. 질문 있으시면 뭐 시간 넉넉히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이렇게 도넛 그 다이아그램을 보니까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 녹색 성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것을 함의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기업가 측면에서 저 디스트리뷰트 네트워크 자체는 굉장히 싫어할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진 탐욕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기득권을 가졌다면 어떤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걸 도덕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왜냐하면 저 다이어그램을 불교의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그 연기설이 생각하는데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너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다라는 의식까지 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지 저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느 국가든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든 그렇게 높은 도덕과 저런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 마인드셋 그리고 커뮤니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없을 것 같은데 이 다이아그램 자체, 도넛 다이아그램 자체가 진짜 이렇게 아주 먼 미래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까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파를 하시고 실현하시려고 하면서 발견된 제약 요건이라든지 도전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과제 같은 거를 뭐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I want to reflect on this a lot.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 like what you say that for the yin yang, it is both my own prosperity and the prosperity of others, and these are interdependent. 그래서 아까 그 불교의 문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도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I'll tell a little story. Back in 1919 in the United States, Ford, the car company called Ford, was so successful, and the man who owned the company wanted to pay his workers a higher wage because he knew that if he was going to sell cars, there had to be people who could afford to buy them. So he paid the workers a higher wage. But the shareholders who owned shares in the company protested. And they said, no, this profit should be going to us, not to the workers. And they took him to court. And the shareholders won. 191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너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기로 결정을 했더니 주주들이 그 이익은 주주인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 사람을 오너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주들이 승소했습니다. And ever since, at the heart of American capitalism and European, well, certainly UK capitalism, has been this legal obligation of a company to maximize the returns to the shareholders, not to the workers, not to the community, not to the environment, but to put the maximum profits for shareholders. 그 이후 미국이나 영국의 자본주의의 중심에는 바로 주주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원이나 커뮤니티, 환경이 아닌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사고였습니다. And I think this picture is the result of that kind of business, because we have companies that are making great profits, but they don't pay their workers here, income and work. They pay workers very poor wages. They sack women when they are pregnant because they are trying to save money for the shareholders. At the same time, they use fossil fuels. They destroy forests and run down the planet, generating profits for shareholders. 이러한 형태의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겐 굉장히 적은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임신하면 해고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있고 또 산림을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And the model of the company's success is driven by this shape. This is what success looked like. 그리고 비즈니스의 모델의 성공 역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o I think we need to redesign business for the 21st century and make it more of this shape that you were describing. So that yes, profits for the company, but also for society and the world on which it depends.
그래서 21세기형으로 비즈니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음향의 문양과 같이 기업의 이익도 창출이 되지만 기업이 의존을 하고 있는 사회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도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 do lots of work with companies, big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look at the donut diagram and they say, we know we are part of this problem. We know our business model is contributing to this. 제가 많은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중에 다국적 대기업들도 많은데요. 그 기업들이 이 도넛의 모양을 보면서 저희도 이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And I say to them, if you want to change your impact in the world, it's not enough just to change the design of your products. You actually need to change the design of yourself as a company.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바꾸고 싶다면 제품 디자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기업 그 자체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Three key traits of the design of a company is one, what is the purpose of the company? I'll show you an example. This car company, Open Motors. Most car companies, their purpose might be to be the biggest sales in this region. That's what their goal is. But Open Motors, their purpose is to democratize mobility. 그래서 기업의 디자인을 결정짓는 3요소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기업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픈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역 내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모빌리티, 이동성을 민주화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the purpose of a company matters, but also the ownership of the company. Who is it owned by? By a private family? By its employees or by the stock market, because how the company is owned will shape how it's financed and the quality of money that is coming to it. 다음으로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의 지배구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지 직원이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증시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닌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도 달라지고 그들이 조달하는 자본의 퀄리티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that redesigning business itself, its purpose, its ownership and its fin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formations that needs to be made. But that is a big challenge to capitalism as usual. But I think it's going to happen. 그래서 비즈니스의 디자인, 즉 목적이나 지배 구조 그리고 이 재무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의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많은 그런 선순환적인 도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인구 증가를 외면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미래의 식량난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도넛 이런 경제 구조를 재편을 했을 때 이런 식량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혹은 또 결국은 제대로 된 아름다운 도넛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죽음, 사라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죽음에 대해 사라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맞나요?
포함해서 죽음이든 어떤 형태로든 순환하는 구조 안에서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는 과정도 역시 포함해서 생각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So you mentioned population. Let me start with that topic. This is nature's growth curve, and this is also the population growth curve. This is what happens to populations, and this is happening to the human population. We are probably somewhere around here. We are 7 billion today, and our population is going to keep growing. We're going to be at least 10 billion by 2100. 그래서 Go on. 인구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의 성장 곡선인데요. 이게 인구의 성장 곡선과 동일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요. 2100년경이 되면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ut we know how to reduce the growth rate of the human population. It's a good news story. Invest in child health. Invest in girls' education. Invest in women's empowerment. And together these enable women to manage the size of their families, and it slows down the growth rate of the human population. 그런데 이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킬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의 보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두 번째로 여자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세 번째로 여권 신장을 하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가족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증가가 둔화될 것입니다. So the challenge of the human population is indeed a real one. But it's not the one that keeps me awake at night, because I know it is eventually going to plateau. What keeps me awake at night is the economy, because it has no inbuilt plateau. 인구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정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는 이것이 정체될 언젠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로는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Then on the question about food, let's go back here. I don't speak Korean, but I think that says food. No, that says food. That says water. Okay, that says food. So on the question of food, if we're going to have enough food, actually there already is enough food. This is fascinating. If you wanted to end the hunger that exists in the world, here we are, 11% of people don't have enough food to eat. How much food would it take to end this gap? It would take 3% of today's global food supply. Just 3%. But today, between 30 and 50% of food that is produced is either lost post-harvest or lost in the supply chain or wasted in our kitchens. So there already is enough food in the world, but it's very badly distributed. 식량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충분한 식량이라는 것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 11%가 충분히 먹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공급되는 식량의 3%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30에서 50%가 수확이 되지 않은 채로 버려지거나 또는 저희 공급망에서 아니면 우리의 부엌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And if we really want to produce enough food in the world, then one of the most crucial things to do is to protect the living systems of the planet, because our capacity to produce food depends on stopping climate change, it depends on protecting biodiversity, on using fertilizer wisely, not converting too much land, and not withdrawing too much water. So all of these are deeply connected to our capacity to produce food. This is why we must understand this as one whole system,
because they are so interconnected. 그리고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태계의 시스템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량 생산이라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는 것,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 비료를 현명하게 쓰는 일, 토지를 지나치게 인간의 용도를 위해서 전환하지 않는 일, 그리고 취수를 제한하는 일에 전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식량 생산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And I'm not sure I completely understood your question about how can we die well. It sounds like a great question. I don't know if I understood it. But this is the cycle of life. And our own bodies are part of this cycle of life. And we must recognize that we are part of the web of life. We return to the earth and come back as something else. And I think it's a time in history where humanity is reconnecting with the rest of nature and the web of life of which we are a part.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죽음에 대한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순환적인 고리가 우리 삶의 사이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역시 이 사이클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젠간 지구의 일부로 돌아가서 다른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과 다시 연결이 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있으신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 강연 중에 그 20세기의 이제 중앙 집중적이고 반환경적인 그런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21세기에 이제 분산적이고 그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에 기초한 그런 산업 경제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치 권력 구조도 그거와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20세기의 그런 중앙 집권적인 경제 구조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 구조하고 맞물려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면 21세기에 만약에 이제 분산적이고 친환경적인 그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그러한 경제 구조가 그 소상공인 또는 뭐 자영업 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네트워크에서 주도된다면 그 정치 구조도 그거에 맞게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가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I think that's a great point. Let me get my toy again. Here we are.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이 장난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o 20th century political power was centralized in parties, tightly controlled, but partly due to the digital revolution of everybody having a phone in their pocket an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voice in their hand. Democracy is asking to be more distributed, which of course is threatening to the old centralized powers. 그래서 20세기의 정치적 권한은 정당이라는 집단에 의해서 중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손에 핸드폰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디지털 혁명과 함께 우리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 체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주의는 더 분산이 되고 있고 이것이 기존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But also the locus of political action is devolving from the national, I think, to the city level. Certainly when I work with people who are really committed to making progress on the circular economy, it's not nations leading, it's cities. On climate change, it's cities. And there's something powerful about the size of a city, and citizens identify with their city. We are seeing no leadership from the United States national government on climate change, but we are seeing it across the nation from individual cities.
and in many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So I agree that we are going to see more democratic power devolved to the cities and indeed to the citizens. 정치적인 활동 역시 점차 분산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시정부로 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환경제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들을 보면 전부 국가가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정책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이 도시의 정책과 얼마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UN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보면 전부 국가가 아닌 도시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민주적으로 도시로 이런 권한이 분산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뭐 많이 이야기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클로징 멘트를 부탁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그 케이트 레이로스의 그 마지막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 just merely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me to do this piece of performance art here in the museum. It's wonderful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economics in such a venue. I want to thank you for translating my book. It's lovely to meet the translator, especially when the translator is such a thinker himself. And it's lovely and a privilege to be in conversation with people from a very different country from your own, and yet we all share some fundamental challenges and struggles, and it's lovely to connect across the cultural divide. So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here. 먼저 저를 여기에 초청하셔서 제가 이런 멋진 행위예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제 책을 번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인데요.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열심히 사고를 하고 계신, 열심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제 번역을 해주셨다니 더 기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문화가 다른, 그리고 국가가 다른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려움과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또 한 번 굉장히 감사드리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케이트 레이워스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유익한 시간 가졌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